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원화 가치 하락은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탈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의 이례적인 견제 발언으로 원달러 환율은 10원 이상 떨어졌다 다시 1,470원대 초반으로 올랐습니다. 일본 엔화가 다소 오른 것도 원화 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에 수입되는 일부 첨단 반도체에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기술 공급망 구축과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일부 첨단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새해 들어서 서울 아파트 위주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1월 둘째 주 기준으로 집계한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1%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부동산원은 선호단지 위주로 실수요자들의 매수 문의와 거래량이 증가하고 일부에선 매물 부족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ES 2026에서 AI를 로봇이나 자동차 등 실물 하드웨어에 탑재한 피지컬 AI가 주목을 끌면서 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눈길을 사로잡은 현대차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로봇 시대가 펼쳐질 날이 멀지 않았음을 예고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투자자들은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CES 2026에서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로봇주의 투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은 2, 3년 전부터 높아져 왔고 일부 기업은 실적 뒷받침 없이 주가만 올라 고평가 논란도 일었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삶과 생산 현장에 가져올 변화는 어느 정도일지, 로봇주 투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상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AI 비즈니스 전공 교수, 박찬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로봇주 관련 로봇주들의 투심이 지금 아주 뜨겁습니다.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주가도 몇몇 업종 위주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사실 로봇에 대한 관심이 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 결국 CES 2026 현대차가 보인 아틀라스, 김 교수님, 아틀라스의 덕입니까? 지금 로봇주 움직이는 게? 국내에서 좀 그런 영향이 큽니다. 아무래도 해외 로봇들은 뭐 중국 거나 미국 거가 그동안 좀 선보인 게 있는데 우리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충격이 덜했던 부분도 있고 또 아틀라스가 기존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시연했던 거가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 현장에서 사람들하고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뭔가 실질적인 게 보이니까 정말 이제 미래가 아니라 눈앞에 왔구나라고 한 대중의 심리가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대중 심리가 눈앞으로 다가온 기업. 특히 현대차가 보여준 아틀라스와 동시에 이게 자율주행차 또 전략까지 이렇게 내비치니까 야, 현대차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피지컬 AI 기업으로 완전하게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큰 숫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조 원 시장이라던가 기사로 뉴스플로우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특히 피지컬 AI 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아직은 좀 먼 미래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방향성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틀라스를 생산 현장에 배치한다고 밝힌 게 2028년인가요? 그런 그렇게 멀지도 않은 것 같아요. 생산 현장에 상당히 많은 아틀라스가 배치가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그 예상이 바로 생산 당장 다가온 거 아닐까요, 지금? 먼저 순서는 미국 공장에 진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적용할 예정인데 사실은 현대차가 하기 전에 되면 BMW나 중국계 다른 자동차 공장들이 클로즈드 환경에서 로봇을 기반으로 한 생산 테스트는 하고 있었습니다. 테스트를요? 근데 이제 그런 테스트가 정말 실제 노동자의 어떤 업무 능력을 대체할 정도의 수준에 왔을지가
이슈인데 예.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내부 테스트는 하고 있지만 네. 구체적인 데이터가 현재 공개는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실제 산업 현장에 진입을 하고 난 다음에 노동자 수준까지 오고 있는지 좀 관찰하는 데 좀 조심하게 소집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2028년에 이제 공장에 배치한다고 예. 했는데 네. 배치할 수 있을지 배치해서 정말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해낼지 네. 아직은 정확한 우리가 데이터가 지금 없다 그런 얘기네요. 사실 로봇을 움직이는 게 기본적으로 데이터인데 예. 로봇이 제조 현장에서 데이터를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확보를 못했거든요. 데이터를. 예, 근데 그 데이터 확보하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예. 확보된 데이터를 그 몸을 갖고 있는 로봇이 충분히 받아가지고 네. 동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를 이제 현장 검증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보여주는 것들은 사실 뭐 가정 내에서 약간 좀 현란한 동작, 뭐 춤을 추거나 움직이거나 구르거나 하는 건데 특히 중국 로봇들. 예, 작업장에서 사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진짜 그 통제된 생산 현장에서 로봇이 제대로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 정밀도, 정밀도, 또 동력 이런 것들이 맞을지에 대해서는 현장 검증이 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조심스러운 시각입니다. 네. 이 앞서서 이미 로봇 관련주에 대한 투심이 상당히 뜨겁게 달궈져 왔는데 최근 한 2, 3년 정도 더 된 것 같습니다. 박찬솔 연구원님.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과거 한 2, 3년 그리고 최근 흐름을 좀 보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일단 23년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023년. 네, 22년도에 SVB 사태 이후에 글로벌 유동성 반등 이슈가 있었죠. 네. 그 이후에 이제 로봇이 좀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23년에 예. 23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고 연말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 예. 정도가 기억이 남고요. 예. 24년에는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부진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정권 교체로 인해서 향후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로봇주가 좀 주목을 못 받았다고 하면 네.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로봇을 좀 강하게 피지컬 AI를 강하게 육성하겠다라는 정책이 명확해지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거의 뭐 국내에 있는 다수의 로봇 업체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25년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주목을 받았던 업체, 예. 후발주자로 로보티즈가 좀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요. 로보티즈. 네, 기본적으로는 휴머노이드 완제품을 만드는 셋업 체다라고 요약드릴 수 있겠고, 예. 그 이후로는 하드웨어 부품 업종이 좀 좋았습니다. 네. SPG라는 업체도 있을 거고요. 예. 하이젠 R&M이라는 모터 업체도 부각을 받았고, 예. 지금은 전체적인 투심이 좀 확대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로보티즈의 주가를 보니까 한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거의 한 9배, 10배 정도 오른 거 아닙니까, 저게? 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0배 이상 올랐고요. 네, 뭐 네. 지금도 사실은 추세적으로는 아직 꺾이진 않은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최근에 어제 오늘 상당히 관심을 끄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5년의 대장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시총 기준으로도 대장주 역할을 계속했고요.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때문에 현대차 계열의 업체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이후에 이제 지분 가치 플러스 액추에이터라는 핵심 관절 부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서 액추에이터. 예, 다 같이 좀 올랐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 계열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플러스 기존의 주도주들도 키 맞추기가 좀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아틀라스가 우리가 보여줬습니다만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이 지금 치열한데 현대차가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면서 관심을 끌어올렸는데 어쩌면 로봇은 지금 미국이라든지 중국이 좀 많이 앞서고 있을 텐데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 쫓아가는 한국이라고 할까요? 기술력을 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뭐 로봇이 크게 보게 되면 제어할 수 있는 두뇌에 해당하는 파트 AI가 필요하고요. 예. AI 가동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셋도 필요하겠지만 또 한 축이 이제 몸 쪽이죠. 몸에 들어가는 그게 배터리. 그다음에 지금 언급했던 큰 동력 장치라고 볼 수 있는 액추에이터. 액추에이터 안에도 보게 되면 뭐 모터도 있고 감속기도 있지만 예. 큰 툴은 액추에이터가 필요하고 또 센서들이 필요하고. 센서. 크게 이제 소프트웨어, 데이터, 하드웨어인데 예. 미국을 보면 이 중에서 가장 이제 강력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땐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AI 쪽입니다. 소프트.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한테 알려진 대규모 LLM들이 주로 예. 미국산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이 좀 차분히 잘 쌓여 있는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중국은 뭐 AI도 직접 만들긴 하지만 네. 좀 더 이제 앞단에 있는 거는 물리적인 부품 같아요. 네. 하드웨어 쪽. 특히 중국이 그 제조업 기반의 그 흔히 가성비 기술이라고 하죠. 예. 적정한 가격에 적정하게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휴머노이드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예. 중국은 뭐 아직까지는 100% 달성됐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은 예. 휴머노이드 제조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국산화한다라는 게 중국의 정책이거든요. 중국이요? 예. 모든 부품을 국산화하겠다. 네. 그게 또 저는 어느 정도는 현실로 오고 있는 것 같은 게 예. 미국에서 만드는 휴머노이드 중에서도 중국산 부품이 상당히 많이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이제 좀 AI 부분 약간 뒤쳐져 있지만 휴머노이드 부품을 다 국산화시키고 가성비 위주의 제품군을 좀 펼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는 좀 중간에 끼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요? 뭐 AI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LLM에 대한 개발은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좀 갈 길이 남아 있고 예. 그래서 현재 한국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은 휴머노이드 완제품도 만드는 기업이 있지만 네. 그거보다는 개별적인 뭐 액추에이터나 감독기나 센서와 같은 개별 부품 부분에서 조금 몇 년 사이에 좀 발전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격차가 있다고는 하는데 예. 또 이 격차를 좀 빠른 속도로 네. 따라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CES 2026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현대차의 아틀라스에 관심을 기울였고 LG전자의 가정용 로봇에 관심을 네네네. 가졌습니다만 네네.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조금 우리가 미처 몰랐던 굉장히 뛰어난 그런 로봇 시연이 좀 있지 않았었습니까? 혹시? 뭐 일례로 이번 CES에서 뭐 쇼업했던 기업은 아니지만 노르웨이계 기술자들이 미국에 창업한 원엑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예. 저는 이번에 이제 LG전자가 보였던 그 로봇과 좀 견주어도 볼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예. 원엑스는 지금 현재 이제 사전 주문을 받고 있는데 예. 2가지 버전으로 사전 주문 받고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하나는 한 달 렌탈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아, $499를 내게 되면 구독형처럼. 네오감마라고 하는 휴머노이드를 집에 빌려줍니다. 예. $20,000 내게 되면 구매할 수 있고. 아, $20,000면 살 수 있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보여주는 작동하는 구조 자체가 LG 같은 경우에는 상반신만 휴머노이드 형태인데 네오감마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휴머노이드 베이스거든요. 예. 관절의 움직임이나 동작할 수 있는 DOF도 좀 높은 편이고. 음. 그래서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냥 겉으로 아직까지 보여준 부분은 원엑스 같은 기업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엑스. 예. 네, 그러네요. 한 달 이용료가 얼마라고 그랬죠? $499입니다. $499면 이용한다. 네. 어느 정도까지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을지 $499 내고 살 만한 사람들이 이용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얼마나 정교한 부분까지 가정일을 할 수 있을지 빨래나 뭐 그런 청소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데 뭐 가정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가정에서도 우리를 도와주는 로봇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생산 현장에서 배치될 텐데 시장에서 대체로 보기에 언제쯤 얼마나 이렇게 시장이 커질지 어느 정도 쓰일지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누군가 주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시장에선 테슬라로 보고 있는 거고, 테슬라.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보고 있는 거고, 테슬라와 피거 AI로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중국에서는 뭐 유니트리도 있을 거고, 유니트리. 네, 유비테크라는 업체, 기사론 아지봇, 뭐 저는 AGI 봇이라고 부르는 업체도 있을 거고요. 예. 결국에는 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시장을 키워줄 건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테슬라가 이제 이번 미국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규제 부분에서도 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결국에 시장에서 가장 관심 갖고 보는 업체는 테슬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피지컬 AI 전체적으로 자율주행 또는 로봇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주가 기대가 그렇게 높은 건가요? 실제 전기차는 잘 안 팔려도?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량 기준으로 더 이상 보지 않고 AI 기업으로서 봤을 때 중장기적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 매출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거든요. 예. 로보택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뭐 전통 하드웨어 업체보다는 AI 기업으로 평가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휴머노이드 업을해서 우리가 완제품을 결국 경쟁력을 좌우하는 게 여러 가지 아까 부품, 액추에이터, 센서 등을 말씀해 주셨죠. 배터리도. 액추에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액추에이터가 뭔지 또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런 부품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기업들이? 액추에이터가 인간으로 봤을 때는 근육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육. 예, 인간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먹어서 소화를 해가지고 심장에서 피를 내뿜어서 근육이 움직이는 건데 예. 결국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실험할 때 이공계가 아니더라도 모터 같은 거 써가지고 뭐 돌아가는 거 만들어 봤을 텐데 예. 모터를 비롯한 뭐 유압 장치 같은 걸 써가지고 일단 힘을 발생시키는 거 네. 필요하고요. 모터를 쓰게 될 경우에 또 모터는 회전 숫자는 높지만은 정밀하게 움직이거나 아주 큰 힘을 제어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감속기라고 해가지고 모터의 빠른 움직임을 세밀한 강한 힘으로 바꾸는 장치도 또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묶어가지고 전력 들어오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액추에이터라고 부릅니다. 동력 장치, 움직이는 장치. 아, 구동 장치, 예. 동력 장치. 사람 네. 손만 봐도 우리가 이게 관절이 수많이 있는데 예. 하나하나가 그런 액추에이터가 해당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럼 이걸 얼마나
작고 정밀하고 가볍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겠고. 그래서 생각보다 큰 부분에는 뭐 만드는 게 쉽지 않냐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세부적인 관절까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게 좀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어서 과연 어떤 기업이 이게 주도권을 쥘지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조금 가늠하기가 어려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도 좀 관심 있는데 국내 기업에서 이런 부분, 액추에이터라든지 여러 부품 또 센서 이런 데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혹시 박찬솔 연구원님 어떤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셨어요? 네, 뭐 처음에 이제 중국 업체들을 좀 많이 봤는데요. 중국. 네, 제가 뭐 한국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국 생태계 성장에 좀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업체들이랑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하는데 단순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이 높다 이런 거는 생각보다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이제 완제품 업체, 휴머노이드 업체가 이 전체적인 밸류 체인을 구성할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업체가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다 다른 방향을 좀 가지고 액추에이터를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투자를 받은 기업, 그 계열에 있는 기업별로 그 액추에이터의 개발 방향성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 투자에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투자를 받은 로봇 관련 기업들이 꽤 많이 있죠. 뭐 직접적인 투자 부분도 있을 거고 삼성 계열의 이제 금융사로부터 받은 투자도 있을 거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부품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납품하는 SPG를 이제 좀 대표적인 기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SPG? 네, 감속기를 하는 업체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삼성 계열사가 액추에이터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제품단에서 보여줬다라는 거는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선행적으로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경 교수님, 그러면 이 로봇이 뭔가 지금 아까 미국의 원엑스의 그 가정용 로봇도 좀 설명을 해주셨고 LG전자도 해주셨는데 이 가정용 로봇하고 생산 현장의 휴머노이드 로봇, 양쪽 휴머노이드 로봇 한다면 훨씬 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거는 가정용이겠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인데요. 학습에 필요한 이제 데이터셋을 보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로봇을 현장에 도입하겠다고 한 대규모 기업 중에 하나가 아마존인데 아마존은 물류센터거든요. 물류센터는 우리가 뭐 쿠팡 같은 물류센터를 가끔 영상에서 보셔도 알겠지만 구획화가 돼 있고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데는 변수가 적어요. 그리고 이제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적고 여기에 이제 로봇을 투입하게 되면은 학습이 빨리빨리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쉽게 예를 들게 되면 한국의 아파트 비슷한 집에 살지만 같은 30평대 아파트라고 해도 집 내부 구성이 다 다르거든요. 또 가족들이 생활하는 패턴도 다 다르고 따라서 로봇 입장에서 학습하기가 굉장히 난도가 높은 게 사실은 일반 가정 환경입니다. 그리고 처리해야 되는 업무도 많은 게 이게 산업 현장에서 로봇 한 대가 보통 자기 직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나는 부품 뭐 용접하는 것이다, 도색하는 거다. 근데 가정에 들어오는 휴머노이드들은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게 한 대의 로봇이 여러 개의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요. 빨래도 해야 되고. 그렇죠. 로봇 입장에서 해야 설거지도 해야 될 게 되고.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원엑스만 봐도 현재 이제 미국에서 먼저 런칭을 할 건데 못한다는 게 한 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음식, 요리하는 거는 처음부터 손대지 않는다. 음식은 요리는 못한다. 불 쓰고 뭐 이렇게 칼도 써야 되고 사람이 먹는 거니까 위험하니까 나머지 건 해보겠다. 하지만 그들도 이거는 아직까지 난이도가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 가장 어렵고요. 반면에 산업 현장 중에서도 약간 예외 케이스는 있습니다. 우리가 뭐 건설 현장이나 또는 이제 소규모의 농업이나 어업 현장처럼 현장이 굉장히 물리적으로 열악하거나 또 변수가 많은 환경은 또 진입이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인 아직까지는 시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가정용 로봇에 얼마나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쓸 수 있는지 실제 가격이 감당 가능한지 조금 의문부가 좀 들어가네요. 최근 증시에서 박찬솔 연구원님, 이 뉴로메카 그리고 KNR 시스템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 이 회사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 두 회사는? 뭐 저는 되게 특이하고 재미있는 현상으로 봤고요. 어떻게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삼성 자산운용 이런 이제 운용사에서 주식을 매수했다는 것 자체가 뭐 삼성과 연관되어 있다 하면서 그냥 주가가 올랐는데요.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뭐 뉴스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은 시장에서 얼마나 수익률에 대해서 배고픈지에 대해서 그리고 로봇에 대한
그 관심도의 척도로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네, 그 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실제 미래에 대해서는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좀 없나요? 그럼 이 회사들에 대해서는? 뭐 KNR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거의 얼마 안 되는 유압 형태의 이제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실 수 있고, 예. 보스턴 다이내믹스 예전에 이제 2015년 전에는 유압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예. 이후 15년 이후에 이제 MIT 김상배 교수님 제자분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가면서 전기식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압이 주목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전기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 수 있는 물량이나 물류 시장에 좀 진입했을 때 다 요구하는 게 이제 20kg 이상을 드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KNR 시스템의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정도가 좀 관심 포인트고요. 해결할 수 있느냐? 예. 근데 또 최근에 CS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를 보면은 일반적인 상에서 30kg 이상을 들 수 있고, 아틀라스 50kg 들 수 있다. 네, 최대 50kg라고 최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이거는 뭐 그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를 썼는지 나중에 이제 나오겠죠. 아. 예, 그렇게 되면 이제 KNR 시스템을 정말 주목해야 되는 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좀 확인해 볼 사항이 조금 많이 있는 거네요, 지금. 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자들은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현대차의 아틀라스로 관심이 많았지만 사실 로봇하면 아까 잠깐 김상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국은 이제 가성비 높은 로봇을 많이 개발을 한 거잖아요. 네. 많이 쓰이고 있습니까? 중국 또 일본 조금 그렇게 우리가 로봇 기술이 뛰어날 것 같은데 그렇게 뉴스에는 많이 지금 언론이 보도가 좀 되질 않던데 중국, 일본에서 좀 주목할 만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라든지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뭐 중국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뭐 유니트리나 유비테크와 같은 특히 정부에서 당에서 밀어주고 있는 기업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예. 그런 기업들이 현재 어떤 기술 수준을 떠나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그래도 중국 내에서는 앞에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예. 사실 중국이 이제 어떤 유튜브나 콘텐츠에 보여지는 것처럼 뭐 경비를 한다, 공장에 들어간다, 네. 많은 씬들이 보여지긴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그게 어떤 데모형 형태가 많습니다. 아, 전시형, 예. 데몬스트레이션. 완전히 AI가 탑재돼가지고 자율적으로 인텔리전트하게 움직인다라기보다 네. 오토메이션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세팅된 것만 반복 수행하거나 또 사람이 뒤에서 약간 컨트롤하는 형태의 조정하는 로봇이기 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직접 상황을 인지해가지고 움직이는 로봇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업체들 좀 집중해서 볼 만한 것 같고 예. 일본을 보게 되면 저는 뭐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아직까지 눈에 띄는 업체들이 많지는 않지만 일본. 또 저력은 저는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예. 일본이 산업용 로봇 부분에서는 그래도 많이 어떤 원천 기술 갖고 있다 보니까 뭐 화나카 같은 기업도 있고요. 하나카.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이 시장에서 뭐 발을 빼진 않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박찬솔 연구원이 이 중국 로봇 산업의 지수적으로 좀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투자 관점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로봇 관련해서. 예, 로봇 관련해서. 예. 뭐 기업을 저는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중국에 예. 네네 좋습니다. 그 유비테크라는 기업하고 AGI 봇 나중에 상장하면 좀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고. 유비테크와 AGI 봇, AI, 기사로는 AGI 봇? 엣지봇이라고도 많이 나옵니다. 예. 네. 그리고 유니트리도 뭐 상장하면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호라이즌 로보틱스라고 자율주행하는 곳이 있는데요. 네. 여기도 이제 자회사로 로봇 업체를 갖고 있고, 예. 그리고 헛사이라는 이제 그 센서 업체, 그리고 산화 투어프라는 액추에이터 관련 업체들, 여기가 이제 테슬라 밸류 체인에 있는 업체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샤오펑 같은 경우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미국 네. 뭐 ADR로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테슬라를 뭐 굉장히 좀 스트릭트하게 벤치마킹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샤오펑. 같아서 네. 테슬라 액추에이터는 사실상 수학적 모델링을 한 액추에이터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이거보다 더 좋은 액추에이터가 당분간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예요? 그냥 그 결국엔 테슬라가 깔아놓은 길을 갈 것 같은 업체처럼 보여서 네.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개별 기업에 대한 연구가 좀 사실 개별 기업 투자를 하려면 많은 연구를 하고 기업 분석도 해야 되고 실적도 따져봐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는 분들은 중국의 로봇 전파 지수를 추종한다 이런 게 좀 관심을 가질 텐데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을 텐데 괜찮겠느냐 뭐 그런 게 제 궁금증입니다. 중국. 그러니까 중국 ETF는 제가 사실은 많이 못 봐서 한국하고 미국에서 이제 ETF 그러니까 다양한 기업들을 담고 있는 비에커를 좀 소개를 드리면 네. 미국에서는 BOTZ라는 ETF가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아마 로봇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ETF일 겁니다. 그래서 볼륨도 가장 ETF. 크고 네. 한국에서는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액티브 예. 여기에 좀 액티브여가지고 좀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기업으로 최선호주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면 결국에는 테슬라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게 테슬라. 이게 사실상 피지컬에, 여러 기업들의 종합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테슬라도 일종의 ETF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피지컬 AI 미래를 밝게 본다면 그 앞에 최전선에 있을 기업은 결국 테슬라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네, 테슬라가 개척해줄 시장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따라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최근 2, 3년 새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런데 뭐 매출이나 수주가 그렇게 확실히 눈에 띄질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가운데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실제 뭐 성공을 했다거나 정말 뭐 실적이 많았다거나 그런 게 조금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없죠. 저도 뭐 전업 투자가는 아니지만 뭐 개인적으로 재테크 측면에서 투자를 좀 하니까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만 들여다봐도 뭐 테슬라를 놓고 봐도 테슬라가 주가가 이제 움직일 때 이게 테슬라의 옵티머스 때문에 움직이는 건지 아니 전기차 때문에 움직이는 건지 전담에 가늠이 잘 안 되죠. 또 하나는 뭐 유비테크와 같은 기업은 홍콩 증시에 일부 상장이 되어 있는데 홍콩 증시에 상장된 유비테크의 가격이 변할 때에 관찰해 보게 되면은 그들이 발표하는 기업의 실적과 주가 움직임이 별로 일치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 말은 결국 당장의 성과라기보다 시장 전체의 미래 가치를 보고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미래 가치만 놓고 보고 투자하는 게 현재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리스크도 크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수주가 직접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달라, 뭐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 박찬솔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그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지금 뜨겁게 오르고 있는데 이런 때 투자 전반적인 어떻게 생각할까요? 방금 이제 실적 같은 거 이런 걸 좀 주목하라 그러는데 박찬솔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제안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미국 로보틱스 시장이 올해 얼마나 커질까? 미국 로보틱스. 네, 그게 시장의 관심이라고 보고 있고 미국 RSM 제조업 지표가 지금 좀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RSM 제조업 지표가 반등을 할 때 그때 결국 미국 제조업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제조업일 것인가 아니면 자율 제조가 될 것인가 그 포인트로 이게 끈다냐 더 가냐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이 만들어가는 자율 제조가 그렇게 좀 확실하게 확산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럴 가능성? 그렇게 될지 아니면은 이제 사람들이 아직도 더 공장에서 많이 일하게 되면서 취업률이 올라가게 될지, 네, 그 두 방향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까? 만약에 자율 제조가 확대된다고 하면 뭐 금리 인하와 함께 로보틱스의 주가 흐름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율 제조 공정이 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 관련되게 잘 되었습니다. 네, CES 2026에서 확산되고 있는 피지컬 AI 관련의 두 축 자율주행과 로봇이었습니다. 로봇 관련 산업 동향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관련 토론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상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AI 비즈니스 전공 교수 박찬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작년 7월부터 기준금리를 연 2.5%인 현 수준에서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번 금통위에서 주목했던 점은 금리 인하를 아예 언급하지도 않은 건데요. 높은 환율이 이어지다 보니 시장에선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나옵니다. 우리 경제 상황 짚어보면서 2주 후에 있을 미 연준의 FOMC 전망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통위 지금 금리 2.5%로 유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가 없었던 거죠. 예상대로 지금 결정을 했는데 어떤 내용을 발표했습니까? 한국은행은? 네, 뭐 예상된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작년 7월 달 이후에 지금
5차례 연속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네. 뭐 이번 금통위에서 사실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첫 번째로는 이제 한국은행의 금통위 내에서 통화정책 방향문이라는 그런 이제 자료가 발표가 됩니다. 뭐 기존 11월 달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 나가되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 이런 멘트가 있었는데 금리 인하라는 말은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중요한 금리 인하를 이어 나가되라는 멘트가 이번 1월 달 금통위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는데 지난 11월 달 금통위에서 신성환 금통위원의 금리 동결 인하 소수 의견 주장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번에 삭제가 또 됐습니다. 신성환 의원이 이제 마음을 바꿨네요. 네, 그래서 만장일치 동결 결정이었다라는 점이 특징점이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한국은행이 이제 금통위 때마다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네. 뭐 3개월 이후까지 봤을 때 통화정책 운용을 어떻게 해 나갈까에 대한 금통위원회 투표고요. 네. 지난번 직전 11월 달 금통위에서는 3대 3이었습니다. 동결도 3분, 그리고 인하도 3분이었는데 네. 이번 금통위에서는 동결이 5분, 인하가 1분으로 동결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네. 뭐 그 이외에 뭐 환율이라든지 성장의 상방 리스크, 물가의 상방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네. 뭐 결국에는 성장과 금융 안정 모두를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들은 앞으로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번 금통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인데 물가도 이제 우려할 만한 정도가 아니고 경제 성장률도 작년보다 조금 지금 높아지고 경제 여건이 굳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 여기에다 또 환율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환율 불안도 이창용 한우 총재를 좀 굉장히 괴롭히고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핵심은 아무래도 환율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번 금통위에서 직접적으로 환율 때문에 금리를 안 내리겠다 이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환율이 가져다주는 부가적인 효과죠. 네. 뭐 기본적으로는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네.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뭐 앞으로 잠재되어 있는 환율의 그러니까 환율과 물가의 상방 리스크를 고려해서 아무래도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내리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성장입니다. 네. 아까 통화정책 방향문에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언급을 드렸는데 네. 그중에 하나는 앞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을 한국은행이 예상보다는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기존 11월 달에 한국은행은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반도체 사이클 위주의 수출 호조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네. 1.8%의 성장률 달성 가능성들은 굉장히 높고 수출 호조가 지속될 경우 성장의 상방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예. 언급이었습니다. 더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1.8% 이상으로까지 국내 성장률 전망치 그리고 성장률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역시나 앞으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 쪽을 조금 장기화할 가능성들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관련해서 환율이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시중에서는 한국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환율이 올랐다. 이렇게 지금 한국은행을 좀 많이 비판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근데 이창용 총재가 또 반박을 했던데 이창용 총재의 반박 근거는 뭡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셨고요. 결론 자체는 M2 증가율과 그리고 네. 환율과의 관련성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고 떨어진다. M2 증가율 자체도 이제 GDP 대비 M2 증가율과 M2 증가율의 추세를 현재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조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예. 뭐 글로벌 대비해서 M2 증가율 자체가 한국만 유독 올랐다라고 판단 짓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네. 실제로 M2 증가율의 증감률 자체는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역시나 GDP 대비해서도 M2가 이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고 시장이 예상과는 조금 반전된 실질적인 실물 지표들을 조금 들고 나왔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시중의 유동성이 풀려서 환율이 올랐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됐다라는 한국은행의 실기론 자체를 이번 금통위에서 조금 부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GDP 대비해서 이제 M2가 그렇게 뭐 많이 늘어난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풀려 있는 돈 자체 수압으로 치면 물의 압력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여기서 더 많이 올랐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창용 총재가 반론을 제기했지만 이미 너무 많이 풀려 있다는 지적은
뭐 사실 피하기 어려운 거 아닐까요? 네, 왜냐하면 2024년도 10월 달부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진행했고요. 네. 뭐 연준이라든지 뭐 21을 제외한 주요국과 비교해서는 한국이 조금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당연히 시중의 유동성들은 풀릴 수밖에 없었고 네. 뭐 거기에 대한 속도 조절이 최근에 나타나서 M2 증가율의 추세를 봤으면 최근 들어서는 조금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이 됐고요. 네. 뭐 기준금리 인하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통화량 자체가 늘어났다는 건 부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 환율이 지금 1,480원을 위협하니까 이례적으로 미국의 재무장관 스콧 베서트 장관이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만나서 한국 경제 전반적인 기본적인 경제 성향이라든지 성장률을 보면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높을 일이 아니다. 원화가 이렇게 싸지는 게 이상하다. 견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네, 지난달 국내 정부의 구두 개입 이후에 이제 미국 재무부 베센트 장관의 구두 개입이 지금 2차적으로 나왔던 상황이고요. 예.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개입으로 인해서 30원 정도 환율이 일시적으로 빠졌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 다시 그 빠졌던 환율 레벨이 복귀가 되는 흐름들이 발생했었는데 뭐 때마침 또 이 타이밍에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 때문에 예. 뭐 지금 원래 오늘 장 시작 이후에는 환율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다가 뭐 실제로 발언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조금 빠르게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글로벌 통화 대비해서 한국의 원화 자체가 유독 약했다라는 게 최근 나타난 통화적 가치의 트렌드일 것 같은데 뭐 지금 베센트 장관의 개입만으로 환율의 방향성 자체를 바꾸기는 상당 부분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멘트에서도 뭐 펀더멘털의 격차에 따라서 환율의 변화가 나타났기보다는 네. 결국은 수급적인 영향력들을 조금 상당히 많이 설명을 하셨고 이게 예. 뭐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네. 지금의 뭐 트렌드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가 바뀌지 않는 한은 원달러 환율의 고환율의 고착화 현상들은 앞으로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높은 수준이 이제 고착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쉽게 방향이 바뀌어서 하락 쪽으로 이렇게 쉽게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달러 수급. 맞습니다. 여전히 달러를 많이 필요로 한다 그런 얘기인데 베센트 장관의 그런 이례적인 개입으로 사실 1,46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금방 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구두 개입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원달러 환율의 기본적인 추세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게 시장의 어떤 추세이고 힘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오늘 환율이 금방 복귀를 했던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보통 인하 사이클이 종료가 되고 연준은 앞으로 뭐 적게는 이후에 많게는 뭐 100bp, 150bp 인하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네. 둘 간의 금리 차로 봤을 때는 달러는 약세, 원화는 강세로 전환돼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최근 이제 오늘 이제 금리 인하 종료 관련된 간접적 시사 발언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굉장히 강력한 선물 매도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선물 매도요, 채권. 네, 제가 이제 직전까지 보고 온 수치로는 3년 선물 기준으로 2만 계약 가까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었고 무슨 뜻입니까? 채권 선물을 이렇게 매도했다. 이런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원화 자산을 매각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원화 자산을? 맞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달러화에 대한 그 매도 수요가 좀 크게 발생을 하면 원화에 대한 매도 수요가 크게 발생하면서 뭐 지금 장 시작 초에 하락했던 환율이 대부분 되돌려지는 흐름들이 발생하지 않았냐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금리 차라든지 펀더멘털적인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의 트렌드가 수급적 영역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들을 받았다라고 고려를 했을 때는 네. 아무래도 이제 일시적인 발언이라든지 구두 개입만으로는 환율의 트렌드가 바뀌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 높은 게 누구 탓이냐 탓을 하기도 하고 서학개미들 탓도 하고 국민연금 탓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많은 해외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달러를 원하니까 아무리 뭐 재무장관 또 미국 재무장관이 얘기를 해도 원달러 환율 기본적인 방향이 좀 돌아가질 않네요. 이번 이창용 총재의 기자회견과 이번 금통위 결정을 보고는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고 그러는데 일각에서는 또 이 정도 상황이면 금리를 뭐 올려야 되지 않느냐, 금리 인상 얘기까지도 나온다는데 이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도 직접적 멘트는 있었죠. 이창용 한 총재는 여기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 자체를 지금 검토하지는 않는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런 발언까지 이어진다면 채권 시장의 충격, 채권 시장의 패닉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일 것 같고요. 예. 다만 결국에 고환율을 잡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뭐 국내 펀더멘털, 국내 체력이랑은 별개로 금리를 인상해야만 하는 환경에 직면할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어느 시점에 금리 인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당초에 생각했던 금리 인상 시점보다 조금 앞당겨질 수 있는 리스크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작년에 1,400원대 그리고 올해 1,500원대까지 환율이 조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시장의 심리들은 결국에는 채권 금리라든지 뭐 통화 정책적 측면을 조금 더 자극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우리는 이게 금리 인하 사이클은 사실상 끝나고 일각에서는 높은 환율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는데 미 연준도 지금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죠. FOMC 회의가 이달 말로 예정이 돼 있는데 우리와 금리 차이는 지금 1.25%포인트입니다. 뭐 연준의 금리 결정 거기도 유지가 되지 않겠냐, 내리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있는데 요즘 뭐 연준이 좀 복잡하잖아요. 뭐 의장이 검찰 수사도 받고 있고 지금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연준이 매 FOMC 회의마다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빠른 속도의 금리 인하였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실물 지표들을 보면 한 반반이에요. 물가는 뭐 다행스럽게도 최근 13일 날 발표된 물가를 보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예. 특히나 이제 골칫거리였던 쉘터, 주택 가격 지수 관련 물가들이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럼 고용이 빠르게 망가지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아, 고용 상황은요? 네, 맞습니다. 여전히 이제 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제 비농업 고용자 수의 증감이라든지 구인 구직 지수의 하락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용의 향후 둔화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고용 시장이 망가지면서 미국 경제가 패닉이 올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흐름이 큽니다. 네. 그래서 연준이 뭐 작년보다는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를 할 명분 자체는 조금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야.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파월 의장의 임기 만기가 5월인데 네. 이제 5월 전까지 이제 매 분기마다 1회 정도의 금리 인하 액션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연준이 그럼 올해 2회 인하에서 끝이냐? 여기는 조금 아닐 것 같고요. 예. 뭐 결국에 이제 트럼프 정부는 이제 트럼프 정책과 동일시되는 조금 동조를 하는 차기 연준 의장을 임명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거론이 되는 케빈 해식 같은 백악관 경제위원장 같은 경우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트럼프 측근 인사가 연준 의장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도비시한 그 FOMC가 진행될 가능성들이 크고 네. 실제로 최근에 마이런 이사도 그동안은 100bp 인하를 주장을 하다가 네. 최근에 150p 인하까지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판을 더 키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뭐 백악관에서도 이제 MBS 주택담보증권을 매입을 해야 된다 이런 압박들을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파월 의장 이후에 다음에 넥스트 연준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통화 완화적인 도비시한 입장에 뭐 그런 의견들을 비칠 가능성들이 크다라는 측면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는 2회에서 그칠 가능성들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회 이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이번 지금 미 연방 검찰의 지금 파월 의장 연준 건물의 개보수 리노베이션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당장 1월 이런 금리 결정 영향은 못 주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아직 뭐 수사가 결론이 난 문제도 아니고 뭐 예. 작년부터 지금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부분이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부분들이라서 네. 뭐 지금 당장 FOMC의 금리 결정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를 조금 고민을 해보면 예. 뭐 결국에 파월 의장은 어차피 이제 5월 달까지가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연준 의장 임기요. 맞습니다. 그러면 새로 부임하게 되는 연준 의장에 대한 금리나 압박이 아닐까라는 그런 좀 간접적인 생각들도 들게 돼서 네. 결국에 트럼프 정부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연준에 대한 압박,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에 대한 강도를 훨씬 더 강하게 가져갈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꼴이 나는지 봤지?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일종의 그렇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럼 올 한 해 전체적으로 한 금리 인하가 그러면 2차례 이상 정도. 네, 저희도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100bp 정도로 보고 있고요. 1%포인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초 올해부터 시작한 이제 연준의 재정 증권 매입과 그리고 이제 백악관의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 매입 이런 증권 매입 같은 이제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들이 과연 시장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에 따라서 뭐 100bp 이상으로 할지 아니면 여기서 스탑을 할지가 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금리 차이, 미국과 우리가 지금 금리가 1.25%포인트로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지난해 12월 채권 시장에서 많이 우리 채권을 산 걸로 지금 나오던데 그런 외국인들의 우리 채권 시장 투자 입장, 전략은 어떤 건가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간 국내 원화 채권을 50조 원 정도는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2조 정도 순매수로 들어왔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긍정적 부분이고 거기다가 올해 4월 달부터 한국이 선진국 채권 지수인 WGBI에 편입이 되고 실질적인 자금들이 4월부터 매월 10조 원 규모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8개월간. 그래서 뭐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에 대한 순 투자는 뭐 작년 대비해서는 2배 이상 증가할 소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국내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채권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의견들도 조금 반반이고요. 저도 조금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점들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좀 있나요? 네, 첫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작년에 지속되었는데 순매수에 대한 채권의 성향들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2년 이하의 단기 채권들에서는 오히려 4조 원 이상의 순매도가 나타났었습니다. 장기 채권 위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들어왔는데 뭐 기본적으로 재정거래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거래 자금은 오히려 빠져나갔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금리나 기대감 축소와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환율이 초반에 빠지다가 다시 반등한 이유 중 하나도 외국인들의 매도였고 그래서 환율의 변동성이 계속 잡히지 않고 고환율 환율이 고착화된다면 외국인들의 투자 흐름들도 저희가 조금 100% 장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유지 결정 그리고 채권시장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상생활에 널리 쓰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테슬라가 3년 전 옵티머스 로봇을 내놓으면서 예고했던 일인데요. 현대차 아틀라스는 로봇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음을 실감케 했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휴대폰보다 더 많이 팔릴 날도 올 수 있습니다. 로봇은 소프트웨어 못지않게 제조 역량이 경쟁력을 좌우하는데요. 대한민국은 제조 강국입니다. 로봇 경쟁에서 해볼만 합니다. 뛰어난 제조업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